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간호사입니다. 저는 겨우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관뒀어요. 이유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결혼을 결정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중에 마지막 1년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저의 얘기는 시모와 시할머니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여기에라도 이렇게 털어놓아야 제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릴 것 같아요. 참으면 어떻게든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저의 경우는 참지 않아서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지 않고 이혼을 하고 나서야 저는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책임하고 시모는 완전 정상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걸 연애 10년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같이 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연애하다 결혼을 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소개팅으로 만난 동갑내기였어요. 남편은 자기 색깔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편도 아니고 고집이 센 편도 아니었죠. 남자친구의 그런 성격 덕에 10년이나 연애를 하면서도 크게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제 직업이 간호사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예민해질 때도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관심이 없어 그냥 듣기만 했던 건데 그때는 잘 들어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특색 없는 남편의 성격이 가끔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크게 부딪히는 면이 없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10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연애할 때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라 결혼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니 달라지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일 때는 다정하기만 하시던 분들이 시부모가 되자 잔소리도 많아지고 타박하는 말도 자주 하셨어요.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집안일은 소홀히 하지 마라. 식사는 꼭 네가 제대로 챙겨서 준비하고 냉장고 정리도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솔직히 그 정도는 저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네 직업이 간호사잖니. 우리 시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보다는 간호사인 네가 직접 모시는 게 가장 믿을만 할 것 같다. 그래도 병원보다는 집이 낫잖아. 그럼 그런 줄 알고 퇴원 준비하라고 할게.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시할머니를 모시라는 요구였습니다. 제 직업이 간호사니까 제가 모시는 게 맞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통보였어요. 저는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면 의사도 있는데 굳이 제가 모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저 자신도 없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는 없다고 반대했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셔야 하는 분이 집으로 오면 제가 아무리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왜 며느리에게 모시게 하냔 말이에요. 제가 할머님을 모시면 안 되는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시할머니를 모시는 게 맞지.
나도 내가 간호사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어. 그래도 집에서 모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근데 왜 하필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하느냐는 게 문제였죠. 아무리 제가 간호사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억지였어요. 그리고 대체 왜 병원에 멀쩡히 계시는 분을 왜 굳이 퇴원을 시키려는 건지 간호사로서는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병원도 다니면서 계속 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병원도 아닌 곳에서 환자를 모시는 일은 너무 겁나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너희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돈이야. 네 남편이 잘 벌고 있는데 너까지 일할 필요도 없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효도한다고 생각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네가 하기 싫어도 가족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죄송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시모는 끝까지 우겼지만 저는 확실하게 절대 못한다고 못 박아 두었죠. 저는 분명한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너에게는 시할머니 되시는 분이다. 전문가인 너를 믿고 맡기는 거니까 앞으로 잘 부탁한다. 주말 저녁에 갑자기 시할머니를 요양병원에서 퇴원시켜 저희 집으로 모셔왔더라고요.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신혼집에 찾아와 할머님을 안으로 모시는데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어머님, 이렇게 그냥 퇴원시켜서 모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주말에 집에서 쉬다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여기 퇴원약도 받아왔고 밤에는 화장실 가기 어려워하셔서 기저귀도 다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짐짝이라도 던져놓듯 시할머니와 시할머니의 물건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제가 당황을 하던 말던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게 이렇게 원망스러운 날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시모가 제 직업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할 말 없어? 저는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나서서 중재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 구경하듯 손 놓고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치밀더라고요. 나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속상하다. 남편은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딴소리만 하더라고요. 그게 다야? 당신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태평해? 아니, 엄마가 나한테 말한 적 없는데. 지금 어머님이 나보고 일도 그만두고 할머니 모시라고 하는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아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너랑 우리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렇게 싫었으면 너가 잘 얘기했었어야지. 나는 제대로 말했어. 그런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데 어떡해?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도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남편은 나몰라라였죠. 할머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되었는데도 남 얘기하듯 관심 없다는 투였어요. 우리 집에 아픈 환자가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남의 일 말하듯 관심을 갖지 않는지 저는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가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죠. 이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제가 아무리 따져도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모르는 척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흘겨보았지만 남편은 저의 시선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라고 말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아주 작정을 하고 저희 집에 할머님을 모신 거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자기 어머니니까 뭐라고 말은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다시 병원으로 모시겠다거나 이런 말이요. 그래, 네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너에게 많이 고맙구나. 시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어머님이 할머님을 저희 집에 그냥 모시고 오셨어요. 병원에 계셔야 하는 분을 이런 식으로 집에서 볼 수는 없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네 시애미랑 얘기 됐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는 거지. 시아버지는 자기 어머니의 일인데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는 집안 꼴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들도 나이가 들 텐데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주는 건지 기가 막혔죠. 아버님,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네가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는다. 남편의 무심함이 누구를 닮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일단은 할머님부터 살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고 남편이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저는 일단은 닥친 상황부터 확인을 해야 했죠. 시할머님은 그래도 혼자 화장실은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얼굴이 화끈했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얼마나 번거롭니. 시어머니가 강제로 퇴원을 시키고 버려지듯 저희 집으로 오신 시할머니를 보니 이분은 무슨 죄인가 싶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뿐이 말년에 이런 대우를 받으신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게다가 손주 며느리가 싫다고 소리까지 지르는 걸 보셨으니 마음이 오죽 불편하셨겠어요. 저는 그게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까는 목소리 높여서 죄송해요. 사실 상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저도 당황해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목소리를 높인 건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 아가.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병원에서 계실 때보다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저는 아프신 할머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기로 했어요. 마음이 다치셨을 걸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아프신 분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서 마음이 더 쓰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못 죽고 살아있으니까 우리 손주 며느리가 이런 고생을 하네. 제 눈치를 보는 할머님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할머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잔뜩 위축되어 있으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모에게 있지 할머니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주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식사는 원래 일반식으로 드셨어요? 넘기는 게 불편하시면 죽으로 준비해드릴까요? 그리고 자세 변경도 해드릴게요. 저는 근무할 때처럼 정성을 다해서 시할머님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시할머니에게 소홀히 대하게 될까봐 일부러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실 때 남편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죠. 할머니 식사를 챙기는 것도 잠자리를 봐드리는 것도 하다못해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잘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키워주신 분이라면서 그렇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 할머니 모시는 건데 도우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아나? 할머니 모시는 건 당신이 맡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대화는 좀 나눠볼 수 있잖아. 어릴 때 키워주신 분이라며.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해. 나는 일 안 해? 나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는데 그래도 할머님 생각하면 잘해드리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만 좀 하자. 당신이 알아서 그냥 좀 잘해줘. 난 잘 모른다고. 자기는 아는 게 없다고 그냥 손을 놔버리고 모든 걸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하지만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었기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신 이후부터 저와 남편은 계속 냉전 중이었거든요. 남편의 할머니를 제가 봐주는데 남편의 무관심은 저도 참고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시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으니까 병원비가 굳었다며 시어머니가 바로 여행부터 가는 거였어요. 이번에 할머니 모시고 한번 찾아뵐까요? 아니다. 나 이번 주는 바빠. 어디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급한 일 아니면 좀 보시는 게 어때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놓은 거라 그럴 시간 없다. 어디 가시는데요? 옆집 아줌마랑 일본에 다녀오기로 했어. 일본에 가기로 했다는 말을 듣는데 솔직히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본인의 시어머니를 며느리한테 맡기고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계셨으면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며 잘 계셨을 할머니를 억지로 퇴원시켜 놓고 돈 굳었다고 여행이나 다니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할머님 저희 집에 맡기시고 한 번도 안 찾아오신 건 아세요? 걱정도 안 되세요?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나까지 뭘 번거롭게 신경을 써야겠니? 나 이만 가봐야겠다. 전화 끊어라. 저는 시어머니를 저에게 맡겨두고 자기 일 보느라 바쁜 시어머니 때문에 더 짜증스러웠어요. 시할머니를 저희 집에 버려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시어머니의 무관심이 너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낯선 저희 집에서 눈치만 보시는 시할머니가 불쌍해서 제 속도 상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직장도 관두고 시할머니만 모시면서 지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갈 곳이 없고 몸이 불편하니까 여기 지내는 거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직장 그만두지 마. 요즘엔 여자들도 일하면서 지내야 하는 거라며. 거동이 가능하시고 식사도 미리 준비만 해놓으면 직접 드실 수 있었기에 저는 다행히 직장은 그만두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집에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진 않을지, 갑자기 급한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항상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발걸음을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맛이 없으신 것도 신경이 쓰여서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전에 곶감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시할머니라는 생각보다는 오갈 곳 없는 안타까운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우시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미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함으로 일관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저의 스트레스는 극으로 쌓였죠. 그래도 할머니를 보는데 소홀하게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분께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챙겨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죠.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손주 며느리에게 폐만 끼치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그런 말씀 마시고 식사 잘 드시고
거동하실 때마다 넘어지는 일 없게 항상 주변 잘 살피시고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실 때마다 저도 표정이나 말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떠맡았던 할머니지만 그래도 점점 정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더 꼼꼼하게 할머니를 봐드리고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항상 살폈습니다. 너무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할머니도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웬만하면 스스로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땅이 하나 있어. 워낙 시골이라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난 그거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 다른 사람 말고 꼭 너한테 주고 싶다. 갖고 있는 땅이 있으신데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깃한 생각보다는 겨우 이런 일로 제가 너무 큰 걸 받는 게 마음에 걸리기만 하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땅을 받는 건 싫었어요. 그 땅을 왜 저에게 주려고 하세요? 저는 땅 받고 싶은 욕심 없어요. 주는 건 내 마음이니 받아. 저 찝찝해서 그렇게 못해요.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내 땅 준다는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지들이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 나 귀찮아하는 것들이. 시할머니는 저한테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지만 시부와 시모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아셨겠죠. 시어머니가 자신을 버리듯이 저에게 맡겼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그래도 저는 그게 어떤 땅이든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도 이제 할머님한테 정도 들었고 뭐 바라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님께 했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무언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한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정이 들어서 그런지 저에게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된 거 이왕이면 할머니의 마음이 편하고 저를 너무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주는 거 아니고 파는 걸로 할 테니 네가 내 땅을 사는 건 어때? 내가 싸게 팔 테니까 네가 사는 거야. 당장은 쓸모없는 땅이라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야. 평수가 그래도 300평은 돼. 내 세대에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내 다음 세대에게는 분명 유용할 거라고 믿고 산 거야. 땅이라는 게 그렇잖아. 땅을 파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300평이나 되는 땅이라고 하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전 중이라는 사실도 있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쨌든 땅을 사야 하는 일이니 남편의 의사는 묻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시골에 300평쯤 되는 땅을 갖고 계신데 나한테 싸게 팔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깡시골에 있는 땅을 뭐하러 사? 굳이 귀찮게 그런 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남편은 땅을 사는 거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땅이라고 무시하는 건지 남편은 그저 무심했어요. 당초에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알고 보니 모든 일에 그저 무심한 거였어요. 무르나 만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계속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말을 했죠. 무조건 사. 할머니 말씀이 맞아. 시골 땅이라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유용할지 모르는 거잖아. 요즘엔 지방도시도 활성화한다고 도시계획 많이 세우고 그래.
제 얘기를 들으니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더 따르고 싶었어요. 엄마랑 나랑 같이 사는 거 어때? 내가 사서 그 땅 너 줄게. 엄마가 그 땅을 사서 나를 준다고? 왜? 네가 시할머니 모신다고 고생하니까 엄마가 선물로 주려는 거야. 그리고 괜히 놓치지 말고 그냥 사. 너무 싸게 사지도 말고 적당한 금액에 사. 친정 엄마의 말에 솔깃하더라고요. 엄마는 꼭 사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할머니의 땅을 사셨어요. 몇 천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싸게 팔고 싶어 하셨지만 그래봐야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친정엄마는 시세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땅을 그냥 받지 않고 돈 주고 산 것도 시세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산 것도 전부 잘한 일이었죠. 나 다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야겠다. 너희 친정에 땅 팔아서 받은 돈도 있고 그 돈으로 입원하려고 한다. 다른 가족들하고 상의해보신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정하시면 가족들이 서운해하실 거예요. 상의는 무슨. 나는 그것들이랑 얘기도 하기 싫고 그것들 도움받기도 싫어. 그리고 너한테 계속 도움받는 것도 이제는 싫어. 요양병원 있을 때가 마음은 훨씬 편했어.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스스로 전화하셔서 입원 날짜까지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추진력이 있으신지 곧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할머니를 앰뷸런스에 모셔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입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날은 연차를 내고 할머니가 가시는 병원에도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가족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씩씩하게 병원에 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비까지 스스로 버신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서는 벗어났지만 어쩐지 할머니가 계시던 빈방을 보니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저도 할머니에게 확실히 정이 들었구나 생각했죠. 할머니가 정말로 원해서 입원한 거야? 자기 할머니가 집에 계실 땐 관심도 없던 남편이 묻더라고요. 막상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누가 보면 남편의 할머니가 아니라 저의 할머니라고 생각할 만큼 무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물어보니 마음 같아선 제대로 대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입원하셨어. 나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표정은 좋아 보이시더라. 엄마랑 아버지도 아는 거야? 나한테 할머니 잘 지내시냐고 묻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할머님이 말씀하기 싫다고 하셔서 나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 근데 당신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할머님한테 무심했어? 입원하시는 것도 내가 미리 말했는데 같이 병원 갔으면 좋잖아. 남자들은 원래 무심하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 전문가인데 당연히 나보다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렸어요. 제 눈에는 그저 귀찮아서 신경 쓰지 않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 남자가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가 솔직히 그날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나, 연애할 때도 이렇게 무책임했나, 괜히 결혼한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을 하던 도중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가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 제정신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셔? 이게 감히 할머니 보기 귀찮다고 지 마음대로 해?
너 그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저한테 할머님을 맡기고는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았으면서 입원했다는 소식에 이토록 화를 내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았죠. 할머님 상태에서는 가정집에 계시는 것보다 병원이 안전해요.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는 낙상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의료진이 있는 곳이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할머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짜증은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더라고요. 지 편하려고 마음대로 한 주제에 말은 뻔지르르하게 잘하지. 웃기지 마. 너 귀찮다고 그런 짓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네가 그러고도 간호사냐? 응? 너 같은 게 간호사야? 그 외에도 시어머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저한테 퍼부었습니다. 일하다가 완전히 봉변이었죠. 욕까지 먹으며 저는 억울했어요.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저한테 간호사 자격이 있느냐고 따지고 드는데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할머님을 맡길 때는 본인도 상의 한번 하지 않고 멋대로 했으면서 아픈 사람 입원시켰더니 그걸로 상의 안 했다고 이 난리를 친다는 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님이 원하셔서 입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당신께서 병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입원하신 거라고요. 제가 재입원하시는 날 병원에도 같이 갔고요. 야, 네가 병원비 낼 거야? 네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것이지. 귀찮다고 우리 어머님을 병원에 버려? 병원비 네가 내. 네 맘대로 했으니까 네가 병원비 내. 나한테는 한 푼도 못 나갈 줄 알아. 결국은 돈이었던 거죠. 병원비 들어가는 게 싫어서 저에게 그 난리를 치며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을 병원비 아까워서 저한테 떠맡겼다가 제 입원으로 다시 돈이 들 것 같으니까 욕까지 퍼부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걸린 일에 그토록 날뛰는 모습을 보니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땅까지 파셨고 그 돈으로 병원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병원비 내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는 병원도 못 가고 낯선 손주 며느리 집에서 마음을 졸이며 지냈는데 시모는 그저 병원비 아까운 것밖에 모르는 모습이 믿기만 하더라고요. 할머니 상태 같은 건 궁금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긴 그러니 병원에 잘 계시는 할머니를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저에게 떠넘긴 거였겠지만요. 땅이라니? 무슨 땅을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땅이라는 말에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또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있나 살피는 돈벌레 같았어요. 그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앞에 날뛰는 시어머니를 어른이라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엔 어른으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산 옆에 있는 시골 땅이요. 저는 시어머니랑 더 자세히 말하기도 싫었지만 땅을 산 걸 비밀로 하는 건 찝찝해서 더 싫었습니다. 어차피 비밀로 할 생각도 없던 거라 그냥 말했죠. 아, 그거? 그 와중에 별걸 다 했네. 그 놓친네. 시어머니의 반응이 심드렁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돈 걱정이 사라져서 그런지 더는 신경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더 정이 떨어졌지만요. 저 일해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기분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상태였죠.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결혼하니까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지랄 맞은 성격도 10년이나 연애를 할 때는 몰랐던 최악의 모습을 알게 되었죠. 솔직히 그 전화를 받고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됐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전부 정떨어졌지만 그래도 할머니 일은 잘 해결이 되었으니까 더는 이런 짜증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거라는 게 위로라면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은 정말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가끔 할머님께 전화를 드려 잘 지내시는지 여쭙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전화 한 통 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보기 싫은 시부모를 만나야 하는 일도 별로 없었기에 기분 나쁜 일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몇 달 뒤에 골치 아픈 일이 또 일어났죠.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와서 갑자기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피곤과 짜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보기 싫은 얼굴이었습니다. 너희 친정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샀다는 그 땅 얼마에 사셨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말하기 싫었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질문부터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이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불쾌했습니다. 그 땅, 네 친정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돌려줘. 게다가 이어지는 말들은 더 기분이 나빴어요. 친정엄마가 돈 주고 산 땅을 설명도 없이 도로 달라고 하니 정말 시어머니가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산 땅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어딨어요? 예, 그 땅 근처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는데 어머님이 솔직히 사돈에게 제값 받고 파셨겠니? 그거 그렇게 팔리면 안 되는 땅이지. 솔직히 그런 재산 있으면 자식이 받는 게 맞지. 겨우 며칠 어머님 봐준 너희가 받는 게 맞아? 네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않니? 또 그놈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이 아까워서 퇴근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괘씸하기만 했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괘씸해서 절대로 땅을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팔기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땅의 명의가 이미 제 걸로 바뀌어 있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돈한테 말을 잘해야지. 당장 전화해서 네가 말해. 돌려달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아주 간절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을 하는데 고소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싫은데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의 눈이 어찌나 커지던지 눈알이 빠져나오기라도 할 것 같았어요. 너 그 돈 탐내니? 탐을 누가 냈는데 저한테 탐내냐고 따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는데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시모라는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게 너무 징그럽게 보였어요. 돈 주고 산 엄연히 저희 엄마 땅이에요. 돌려달라뇨. 말이 안 되죠. 너 보자 하니까 아주 웃기는 애다. 이게 돈독이 올라서 네가 누구랑 얘기하는지도 잊었나 보네. 나 네 시엠이야. 네가 어렵게 생각해야 하는 시엠이라고. 내가 부탁하는 것 같으니까 우습게 보여? 저에게 간절하게 애원하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또 돌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렇게 돌변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어? 그때 뒤늦게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 자기 편이 생겼다며 화난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네 할머니 땅 있잖아. 그거 네 장모가 아주 헐값에 산 것 같은데 그 땅이 글쎄 개발되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땅 좀 돌려달라고 했더니 얘가 안 된다고 버틴다 글쎄. 에이, 돈 주고 산 땅을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똑같은 값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내가 똑같은 금액 줄 테니까 돌려줘. 그 정도는 나도 하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택도 없는 소리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그 땅을 팔고 싶지 않았어요. 싫어요. 그 땅은 저희 친정에서 알아서 하게 둘 거예요. 제 태도에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똥 밟았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계속 이런 얘기만 할 거야? 내가 오늘은 늦었으니까 일단은 가는데 너 생각 잘해. 평생 나한테 시달리고 싶지 않으면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피곤하다는 말에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자리를 뜨더라고요. 하지만 남겨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시달리고 싶지 않으면 생각 잘하라는 말은 협박이 아닌가요? 며느리한테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걸 보고도 별 반응이 없다면 이 남자와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중재를 못할 사람인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했어요. 뭔 소리야? 남편은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뜬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엄마가 산 땅이잖아.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게. 애초에 할머니는 왜 모시고 그 땅은 왜 산 거야?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말보다도 할머니를 왜 모셨냐는 말이 가장 기가 막혔죠. 남의 할머니도 아니고 자기 할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를 제가 그렇게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잡한 일을 제가 만들었다고 탓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 남자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내가 선택한 일이었어? 나도 갑자기 할머니 떠맡았던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그때 뭐라고 했어? 할머니 손에 자라서 어쩌고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난 그냥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말한 거지. 내가 할머니 모시는 거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었어. 내 할머니야? 당신 할머니잖아. 찬성하지 않으면 당신이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당신이 알아서 할 줄 알았다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아무리 자기 주장도 없고 색깔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정도였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절대로 계속해선 안 된다고요. 이런 남편을 믿고 계속 살 수도 없고 막무가내인 시모를 계속 보면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처음부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돈에 미쳐서 날뛰는 시어머니도 참고 봐줄 수가 없었죠. 이혼해. 나 당신이랑 절대 못 살겠어. 저는 짧은 순간이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고 답은 이혼밖에 없었죠.
겨우 이런 일로 갖고 무슨 이혼을 해?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이런 일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까 이혼하자고. 제 말에 내내 무심한 표정만 짓던 남편이 처음으로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지 살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편놈에게도 완전히 정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10년의 연애, 3년의 결혼 생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더 아깝게 여겨졌죠. 남편은 매사에 자기 주장 하나 없이 무심하게 굴 거고, 시어머니는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라도 저를 못살게 굴 게 분명했어요. 그러니 제가 살려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혼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저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어찌된 게 찍소리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자기 의견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이혼을 말해도 거기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내가 뭘 믿고 결혼을 했나,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그저 네가 알아서 잘할 줄 알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는 게 무슨 남편인가 싶었죠. 덕분에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훨씬 확고해졌습니다. 그거 하나는 잘된 일이었죠. 이혼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행이었으니까요. 며칠 뒤에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을 한다니. 10년이나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혼이라니. 너 설마 그 땅 지키려고 이혼하려는 거니? 너 돈이 그렇게 좋아서 내 아들 버리는 거냐? 그리고 내가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네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너 우리 집 재산 가로채서 이혼하고 튀려고 했지? 그 늙은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이런 게 가능해?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제 탓부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어머님은 돈밖에 몰라서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저는 할머님 보고 적어도 늙은이라고 함부로 부르지는 않아요. 그 못돼 먹은 태도부터 고치세요. 하고 싶었던 말을 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낄 게 전혀 없었죠.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시어머니 기분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거 아주 말하는 거 봐라. 그럼 뭐 나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냐?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죠. 기가 막혀. 원래 내 땅인 거 내가 도로 사겠다는데 그걸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어? 처음에 할머님 저한테 맡기실 때 저랑 상의한 적 있어요? 그리고 할머님 재입원했을 때 저한테 쌍욕한 건 기억하세요?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 엄마가 산 땅 내놓으라고 난리칠 때는 얼마나 경우가 없으셨어요? 이혼하는데 이런 이유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을 흘기더라고요. 아주 표독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런다고 저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보다 더한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자기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구는 시모를 조금도 존중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에요. 무책임한 남자, 무능한 남자라 싫어요. 이런 남자랑 계속 살기엔 제가 너무 아까워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똑똑히 들으라고 말해주었죠. 그 순간에도 남편은 바닥만 바라볼 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바보 하나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걸 남편이라고 결혼을 해서 3년이나 산 건지 제 자신까지도 미워지더라고요. 너 진짜
이혼이라도 해봐.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뭐 어쩌실 건데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보시게요? 그러게 처음부터 저한테 할머님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잘 모셔보지 그랬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한 며칠은 시도 때도 없이 시모에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메시지도 받았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달랬다가 화냈다가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 직장에다가 네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다 말할 거라는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협박도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려움 없이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진흙탕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로 몸을 씻은 기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준비도 되어 있었죠. 그런 눈치는 있었는지 더는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죠. 잘 지내?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함께한 게 13년이더라. 아직도 우리가 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런 감성적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면 나 바쁜데 전화 끊을래? 전 남편 목소리를 듣는데 고구마를 100개는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혼한 거 잘못 결정한 일인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그리고 전혀 반갑거나 감동적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항상 이런 식이구나 생각이 들 뿐이었죠. 나는 후회되지 않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후회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 잘 돌봐드린 것도 고맙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이해를 해달라는 말을 들으니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무슨 이해를 해? 정작 내가 필요할 땐 넋놓고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반길 줄 알았어? 착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전화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돌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예민해? 야, 너 내 말 잘 들어. 네 엄마 진짜 이상해. 그리고 너도 엄청 이상한 놈이야. 다시는 나랑 엮일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진짜 기분 더러우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다시는 저에게 함부로 연락할 수 없게요. 지금은 일을 하면서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연애부터 결혼 생활까지 13년이나 함께해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무심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말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머님께 전화를 드려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안타까워 하셨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나 때는 그저 참고 사는 게 맞다고 했지. 이혼 같은 건 꿈도 못 꿨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 너처럼 야무진 애가 혼자서 못 살겠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는 좋으신 것 같은데 가끔 생각나서요. 매일 똑같이 지내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해. 오늘은 네가 전화를 주니까 기분이 더 좋아.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주고 나한테 전화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 그 말은 듣는데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할머니를 챙기지 않는 것이 화도 나더라고요. 돈 받을 게 있을 때만 관심을 갖고 아무도 할머니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제가 찾아뵙고 그래도 될까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요. 바쁜 사람이 뭐하러 그래. 그래도 와준다고 하면 나야 고맙지. 곶감 가지고 찾아갈게요. 전화도 종종 드리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시댁 식구들과는 별개로 둘만의 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생각 이상으로 저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빠른 시일 내로 면회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곧장 그날 면회를 갔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 중에 가장 큰 돈이 뭐야? 뜬금없는 질문에 지갑을 보았더니 5만 원권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꿈에서 우리 친정어머님이 나오셨어. 나한테 땅을 사라고 하시더라. 어느 땅을 사냐고 했더니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 급하게 땅을 내놨다고 그걸 꼭 사야 한대. 너는 이 5만 원으로 내 꿈을 산 거야. 그리고 알아봐서 그 땅 근처에 금매로 나온 거 있으면 그거 꼭 사. 내 꿈은 아주 잘 맞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저는 5만 원에 할머니의 꿈을 샀어요. 땅을 진짜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용돈 드리는 느낌으로 드렸죠. 그리고 이 재미난 얘기를 저희 엄마에게 들려드렸어요. 어머, 그건 꼭 사야 돼. 너 그 말 무시하지 말고 진짜 알아봐. 에이, 그냥 꿈인데 뭘. 근처에 금매로 나온 땅이 있는지 알아만 봐봐. 엄마가 하도 성화여서 다음날 부동산을 통해 금매로 나온 게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말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어제 아침에 금매로 싸게 나온 땅이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오히려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는 뭔가에 홀린 듯 그 땅을 샀어요. 할머니에게 살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근처가 전부 개발지역으로 기사가 났던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할머니 말을 듣고 산 땅에 큰 병원이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저에게 그 땅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10배는 되는 돈으로 그 땅을 팔았습니다.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었죠. 저희 엄마는 그날 거실에서 막 춤까지 추며 즐거워하셨어요. 야, 너 이혼하길 잘했다. 너 이혼하니까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니. 저희 엄마처럼 딸의 이혼을 좋아해주는 엄마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식이랑 꽃감을 잔뜩 싸서 할머니를 찾아뵀죠. 할머니가 말해주신 그 땅 진짜 대박이었어요. 당연하지. 내 꿈이 얼마나 신통한데. 할머니와 저는 깔깔 웃으며 그날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저는 요즘도 시간이 나면 할머니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옛날 얘기도 듣고 저는 일하는 얘기를 하면서 수다도 많이 떠는데 제법 마음이 잘 맞는 친구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꿈을 사서 번 돈으로 아주 여유롭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그런가 일할 때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이에요. 긴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가득 생기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